클럽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이 이번엔 정치권에도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버닝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안들이 지금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까? 이 본질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거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본질은 결국은 유흥업소하고 경찰 권력하고의 유착, 이게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뭐 버닝썬 클럽을 중심으로 인해서 마약 거래도 있었고 또 여성들을 또 물뽕을 먹여서 성폭행하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마치 전리품처럼 동영상들 수집하고 카톡방에서 또 함께 공유한 이런 범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발이 안 된 그 곡절은 뭔가, 배경이 뭔가, 결국 이제 경찰 권력이 배후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이 사건 자체가 단순 폭행으로 시작이 됐는데 일파만파 계속해서 양팔 껍질 벗겨지듯이 범죄 실상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카톡 문자에 검찰 총장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등장했지 않습니까? 경찰총장이요. 네, 예. 경찰총장이라는 직제는 없잖아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경찰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말단 지금 경찰 전 공무원이 구속이 된 상태지만은 예. 지금 이 과정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은 나다라는 이제 경찰총경이 총경은 이제 서장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렇다면 그 배후에 과연 경찰청장까지는 무관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사선상에 오른 이 경찰총경 예. 이분이 강남서 생활안전과장을 했는데 예. 그 자리가 결국 이제 업소들을 단속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이분이 또 승진을 해서 본청에 인사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인사과장 하면은 경찰청장의 오른팔이거든요. 굉장한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현 경찰청장은 이번 경찰 배후 의혹과 관련해서 무관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경찰의 조직적인 비호가 의혹이 들고 그리고 또 최고 총수까지도 의혹이 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찰 자체 수사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찰 자체 수사로는 한계가 있고 검찰이 수사에 즉각적으로 착수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이제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 기강,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경찰이라고 하면 공권력의 상징이고 국가의 어떤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내부적인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민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자,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로 진입하기 이전에 국가나 경찰이라든가 국가기구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데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경찰이 미성년자들을 출입하게 해주는 예. 미성년자 출입할 수 없는 기관에 출입하게 해주는 버닝썬이라는 이런 것들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런 지금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해법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물론 과거에 지나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경찰청장이 사퇴해서 끝날 문제인가?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기구의 어떤 시스템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과거의 적폐 청산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다른 새로운 적폐로서 새롭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저희 이야기 시작하는 서두에 정치권으로 번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여야 간에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과 이번 버닝썬 사태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더욱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예. 집중화된 검찰의 독점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검찰을 개혁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봐라 저렇게 경찰이 상당히 수준이 낮은데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은 감당하겠느냐 이런 목소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점이 아니니까 결국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거죠. 검찰은 경찰을 또 그리고 경찰은 검찰을 그래야만이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연루된 의혹들 그리고 경찰의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이런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고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문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 문제 예. 그리고 부패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예, 예. 경우에 사실은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이따가 것이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번에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가서 김학의가 발언하기를 맞다라고.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예. 동영상이 유관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도 결국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하는 그런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는 한 단면이다. 저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했다. 좀 경찰에게도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니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경찰한테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어라는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이 비롯됐고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승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리의 일단을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원리적인 측면에 이럴 때일수록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가 시스템화되고 정말 민주주의가 한참 발전된다는 것은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지고 예. 권력이 한쪽에 모이고 민주주의가 커진다는 것은 어떤 포션이 큰다는 것은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주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통령의 권력이 상당히 커졌을 때보다 지금은 이 권력이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일반 시민한테도 향유되고 있는 예.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경찰에서 버닝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조직의 일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없이 열심히 국민의 어떤 지팡이로서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분들이 고생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리의 일단을 가지는 것은 조직을 살리고 국가기구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와 차원이 다르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저는 이제는 과거에 뭐 기소독점권이라든가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거 새로운 민주화 시대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이제는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경찰의 일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양할 그럴 시기는 지금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너무 많은 걸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검경 수사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까 말씀하셨던 별장 성접대 의혹 이 사건을 보면 글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은 정말 믿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데 예. 누가 봐도 국민들은 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가 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고 장자연 씨 친구도 지금 계속 눈물로써 민주연 씨, 예.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놀라운 것은 과거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는데 결국은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로는 이번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건 김학이다. 그 동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네, 예. 그렇게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이 있었다. 그걸 검찰에 보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걸 채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육안으로 식별이 좀 어려운 그런 걸 국가수에 보내가지고 증거 불충분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지금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법무장관이 황교안 지금 현 대표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곽상도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럼 이제 법무차관에 임명된 지 불과 뭐 한 엿새 만에 예.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폭로가 돼서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민정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뭘 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법무장관은 과연 그런 문제들을 몰랐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검사들의 경우는 말이죠. 이런 무리를 빚은 사건들이 있으면은 내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에게. 그렇습니다. 예. 검찰총장에게 그리고 법무장관에게. 예.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당시 법무장관인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반복돼서 민정수석 검증 과정에서 알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믿고 그냥 몰랐다라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다. 예. 따라서 이런 문제야말로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특검도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직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다. 권력의 특성을 보면 확장하는 본능적인 특성이 있고 예. 그리고 소수한테 집중하는 권력이 있고 확장과 집중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권력이 커지고 그러면 권력이 남용하고 부패하게 마련인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권력의 속성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검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떤 권위적인 그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검찰도 사건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반열에서 보는데 그러나 이제 권력적인 차원에서는 경찰보다 훨씬 위에 있는 네.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의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일부를 뵙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우리의 어떤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끌고 가 있는 핵심 두 축이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리고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3개 축이 저는 효율성을 담보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어떤 한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너지면 공권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면 무슨 군이라든가 어떤 뭐 정보부라든가 이런 것들 기구가 어떤 국가의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을 일정 부분 들어와서 할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그 사법적인 영역인 법원과 검찰과 경찰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계기로 이런 김학의 사건도 이런 시스템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대표가 그 김학의 전 차관 내용을 보고를 다 받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뭐 그것은 뭐 본인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한 예.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이런 성접대 이런 것 구체적인 사항을 밑에서 전결할 수도 있고 예.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 차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고위 관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을 했다는 건 법무부도 그렇고 뭐 검찰 법원까지 그 이야기가 가장 큰 이슈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개인의 일탈된 뭐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배후에는 결국은 건설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건설업자가 돈과 여자를 대고 그리고 권력자들, 특히 이제 검찰의 실세들 등등 우리 사회의 실세들을 별장으로 불러가지고 리스트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접대를 시키고 또 그걸 다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걸 왜 촬영을 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협박을 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익들을 챙기려는 그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검찰에는 아시는 것처럼 캐비넷이라고 그래요. 예. 그 캐비넷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김학의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아주 검찰의 엘리트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무차관까지 갖고 아마 문제가 없었다면은 법무장관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런 비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자체 내부에 확보하고 있지 않았을까? 없었을까? 저는 갖고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상급자에게도 저는 보고가 됐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알려지기를 예. 또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으로 나중에 발탁을 할 때 그 배후가 최순실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자면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가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뭐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고 예. 조직적인 권력형 게이트이기 때문에 특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적폐하면은 검찰 개혁을 그렇죠. 꼽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을 실제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기관이 그것도 검찰이거든요. 검찰이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적폐청산, 우리 사회 개혁을 검찰이 지금 칼자를 쥐고 하면서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간 이런 예.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인사로는 안 되더라. 후회됐지 않습니까? 예.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 현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절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검찰을 인사를 한다고 해도 인사 개혁을 한다고 다시 똑같은 그물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 구체적으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반드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검찰 개혁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 저는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검경 개혁을 시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적으로 안 좋은 게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1년 총선 되면 1년도 이제 채 안 남았 이제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각 정당이 총선 국면을 가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을 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개혁에 이런 이슈를 던졌을 때 과연 한국당과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의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인들은 정략적인 어떤 이득을 갖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치열한 공방전을 하면 이것을 개혁의 어떤 입법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에 적파청산하면서 제도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나. 그때는 국민적인 지지율도 80%가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점적으로 상당히 조금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선명성 경쟁을 요즘 하고 있다. 장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좀 선명한 발언들을 요즘 많이 했는데 이 발언은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 물론 뭐 이후에 물론 반민특위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덧붙이긴 했지만 이런 역사 인식 자체를 놓고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장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경원 대표의 그 말을 해석을 하면 예. 어떨지는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 전후 맥락을 전부 다 살펴보면 반민특위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친북 행적을 했던 분도 지금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공자로 예. 포함이 됐다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48년 9월 7일 재헌의회에서 반민특위에 대해서 찬성 103표 반대 6명 예.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성이 있고 적절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예. 일제 30년 때 일제의 만행에서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을 이것에 대해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승만 정권의 반대 그리고 노독술 친일 경찰의 반대 뭐 암살 음모 예.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이것이 8개월 만에 반민특위가 해산이 됐는데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런 취지는 국민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것은 인정을 한다고 보고 예. 이것을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하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친일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특위를 예. 했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5.18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또 다른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선이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유권자 그리고 어떤 정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큰 포션보다도 예.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거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거 이런 걸 던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죠. 이제 정치의 본령은 결국 이제 통합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뭐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과 대결과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국면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영 대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 정쟁의 수단으로 역사, 구체적으로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5.18 망언이 있었을 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양한 역사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왜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이종명 윤리위에서 제명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지지분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왜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엄단하는 것으로 종결 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이다라는 이제 발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내부가 결집이 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또 상승이 되고 아마 거기에 고무돼서 그런지 몰라도 반민특위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왜곡해도 너무 왜곡한 것이다. 지금 반민특위가 제대로 역사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결국은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역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과연 일제 잔존 세력들을 청산을 했는가?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웠는가? 그때 그런 역사적인 청산 작업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은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반민특위가 국민들을 분열시켰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왜곡해도 너무 왜곡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성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는 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문제는 30%로 정권 잡을 수가 없거든요. 30%로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대략 진보가 30% 그리고 보수가 30% 그리고 중도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도 세력의 30%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극우적인 성향의 발언은 일단 먹기에는 좋으나 나중에 결국은 자기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극우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생겨난 과정을 보면 독립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건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섰는데 사실 독립의 과정은 예를 들어서 남한의 인사와 북한의 인사가 같이 그렇죠. 합심을 해서 독립투쟁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독립운동이고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국이라는 것은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미군이 남한에 와서 신탁 통치하고 예. 북한은 붉은 군대, 소련 군대가 들어가서 북한을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갈라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독립이 먼저냐 건국이 먼저냐 동전의 양면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당 같은 경우는 건국의 비중을 상당히 두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민주당 세력 같은 경우는 독립의 비중을 상당히 두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동전이 앞면만 있을 수 없고 뒷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과 건국이 앞으로 같이 가는 예. 이런 것들이 좋고, 과거에 우리 한국의 근대 현대 정치를 보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지금은 양대축으로 정치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도 독립의 역사, 건국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가서 조화로운 그런 역사가 정리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렇게 마무리된 건 참 역사적으로 아주 아픈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 낯뜨거운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 반민특위 얘기까지 나경원 대표의 이런 이야기,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연일 사실상 맹공입니다. 그 발언들의 수위가 뭐 나베의 경우, 아베의 경우, 나베의 경우는 뭐 이렇게 뭐 합성어를 쓰기도 하고 조롱하는 듯한 민주당도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 대결이거든요. 예. 지금 또 구체적으로는 역사 전쟁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전쟁이 벌어지곤 했어요. YS 대통령의 경우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최초의 문민 정부이기 때문에 군사 독재 잔재들 청산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DJ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제2의 건국 운동. 왜냐하면 최초의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힘차게 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서는 친일 청산 그리고 과거사 규명 이런 것들 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해가지고 예. 유신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절에 와서는 그런 이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하는 걸 다 이제 폐기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정치는 통합이 목적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그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지금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오로지 이제 목전의 이익에 눈이 머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정치 불신 또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진영의 그런 확증 편향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예. 상대를 먼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 이런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좀 넘어서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토장적인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는 결국 이제 말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좀 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품격 있는 언어를 찾아보지 못한 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민주당의 이런 반응,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좀 과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집권당이고 탄핵을 극복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명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지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기적이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뭐 물론 외신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고함도 질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원내대표까지 나가서 국회는 여러 가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고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이 저는 안타까웠다, 좀 아쉬웠다고 봅니다. 물론 일단 들어주고 그 다음날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공식 대변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발언을 막고 과거에 그 국회의 모습을 다시 이제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 전쟁이라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철학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우리가 싸움거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의 포션이라든가 통합을 위한 미래의 방향성을 정치가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겁니다. 비전이 없을 때 하는 거고요. 소재가 없을 때 이런 것을 끌어내서 이제 싸움을 해야만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북미 직접 대화가 물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노딜이라는 그런 말도 쓰고, 그런 것들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랬을 때 이것은 정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야심차게 추구한 북한 프로젝트, 북한 대화하고 경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급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극적인 용어를 좀 쓰지 않고 품격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첫째는 예. 정치는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썼으면 좋은데 집권당은 그래도 다수당이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탄핵을 극복한 정당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어른스러운 모습 그리고 제1야당인 한국당을 포용하는 모습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도 야사당이 서로에서 한국당을 포위하는 네. 이런 모습도 저는 제일 집권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국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밤새 설득을 해서 서로 합의점을 나가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앞으로 안 될 것 같다.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못 내면 결국은 여론적 지표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형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이 과거의 야당처럼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국정을 포용하고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앞으로 내년 총선이 있지만 현 집권 세력이고 그리고 뭐 80% 이상의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떨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을 50% 이상 반등시킬 그런 것들을 골몰해서 포용하고 국민들이 의지하는 그런 집권 정당의 의젓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초대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이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계속하느냐라는 예. 우리가 그 의도를 분석을 안 했는데 첫째는 뭐 당연히 보수 결집 위한 것이고 두 예. 번째는 지난번에 5시간 릴레이 단식하면서 본인의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이 됐어요. 그렇죠. 그걸 만회하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보수의 미래 주자라는 것을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뭐 서울시장을 노릴 수도 있고 대구 주자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4.3 보궐선거 때 결집해서 승리를 해보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총선 전략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발언을 계속할 경우에 극우화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색칠된다. 예. 그러면 볼 때 결국 이제 정치 철학 그리고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인데 그럼 이제 한국당은 그런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당의 모습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이룰 것인가? 예. 보수의 빅텐트를 만들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외인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결국은 숙제로 남을 것이 저는 우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